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넉 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지난달 적자는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아무리 적자가 나도 월 100억 달러 이상 난 적이 없었는데 지난달엔 126억 9천만 달러였습니다. 무엇보다 반도체 수출이 저조했던 탓이 큽니다. 고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SK하이닉스가 10년 만에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지난 4분기 SK하이닉스의 영업 손실은 1조 7천여억 원. 지난 2012년 3분기 이후 첫 분기 단위 적자입니다. 매출의 90%가 글로벌 경기와 밀접하게 연동된 메모리 반도체인 탓에 충격이 더 컸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1년 만에 3% 수준으로 떨어진 반도체 영업이익 2,700억 원을 발표하며 겨우 적자를 면했습니다. 작년 4분기에 분기 초에 생각했던 가격 하락폭보다 가격 하락폭이 훨씬 컸어요. 올해는 2분기까지는 큰 폭으로 계속해서 실적이 악화될 거고요. 반도체 업황 악화로 우리 수출도 넉 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우리 무역 수지는 126억 9천만 달러 적자. 역대 최대 규모 적자를 기록했는데 적자액이 100억 달러를 넘긴 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입니다. 지난달 전체 수출액 감소분의 절반 이상은 반도체 수출 감소분이 차지했습니다. 반도체 최대 수요국이자 우리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봉쇄 영향도 컸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중 수출은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무역 수지도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에너지 수입액이 늘어난 것도 무역 수지에 악영향을 줬습니다. 철강 등 원부자재 수입은 줄었지만 에너지 수입액이 평년을 훨씬 웃돌면서 지난달 전체 수입액의 4분의 1을 넘겼습니다. 1월을 지나면서 계절적 요인이 축소되고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설정한 방산, 원전, 인프라에 대한 수출 금융 지원 목표를 올해 2배 이상으로 늘려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급등한 난방비와 관련해 정부가 추가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달 내놓은 대책은 에너지 바우처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돼 있었는데 이번엔 지원 대상을 모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까지 확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성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원룸에 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40대 강모 씨의 지난달 난방비는 20여만 원, 1년 전보다 거의 2배 올랐습니다. 강 씨가 매달 받는 기초수급비 58만 원에서 월세에다 크게 오른 난방비까지 제하고 나면 생필품 구입마저 힘들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올겨울 나기가 따뜻한 것도 아닙니다. 안 추워. 겁이 나서 못 돼요. 겁이 나서 이거 못 돼. 또 폭탄 맞을까 봐. 하지만 강 씨는 지난달 말 발표된 난방비 지원 대책 대상엔 빠져 있었습니다. 지난 대책은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늘리는 게 핵심인데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세대원의 노인이나 한부모, 소년, 소녀 가장 등이 포함된 경우에만 지급돼 왔기 때문에 65세 이하에다 부양가족이 없는 강 씨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방세도 많이 나오고 맨날 병원 다녀갖고 돈 그거 병원비 내면 남는 게 없잖아요. 가스가 너무 많이 나와. 정부는 강 씨와 같은 기존 바우처 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기초수급자 모두인 약 51만 명에게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다음 달까지 이들에게 4개월간 지원되는 금액은 모두 59만 2천 원입니다. 우선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겐 기존 할인금 외에 30만 4천 원을 추가 지원하고 주거형과 교육형 수급자에겐 각각 44만 8천 원과 52만 원이 더 지원됩니다. 기초수급자보단 형편이 조금 나은 차상위 계층 역시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하는 14만 4천 원에 더해 44만 8천 원을 더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환경에 맞게끔 해줘야지. 그 벌이가 없으니까 달리고 수단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힘들어요 지금. 지난해 기준 전국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모두 201만 7천여 가구. 이 중 도시가스 이용 가구가 전체의 83%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 168만 7천 가구가 난방비 추가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습니다. MBC 뉴스 김성현입니다. 이런 와중에 경기도 파주시가 파격적인 난방비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소득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20만 원씩 지역화폐로 주기로 한 겁니다.
민주당은 파주시도 하는데 중앙정부가 왜 못하냐며 추경을 통한 지원 확대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추경은 안 된다고 이미 선을 그어놓은 여당은 난감해하는 분위기입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경기도 파주시의 지역화폐 파주페이. 선불식 충전카드로 우리 지역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 카드 단말기가 있는 상점에서 파주시는 이달 말부터 파주페이로 세대당 2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만 선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가구에 지원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당 소속 파주시장을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시켰습니다. 파주시 의회와 많은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선별적 지급을 하자는 안들을 좀 거둬주셔서 보편적으로 전 세대에 지급하기로 하였고요. 이재명 대표는 파주시도 하는데 중앙정부는 왜 못하냐며 추경을 통한 지원 확대를 다시 촉구했습니다. 재정 여력이 기초정부보다는 훨씬 더 클 광역 그리고 특히 중앙정부에서는 즉시 충분히 난방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에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산층까지 지원 확대 검토를 지시했지만 정부도 여당도 아직 뾰족한 방법을 못 찾고 있습니다. 추경하고 몇십 조를 풀면 물가가 더 올라갈 거라는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소속 지자체들도 속속 난방비 추가 지원에 동참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요구도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2월 국회에서 추경을 둘러싼 치열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네, 지원책이 이렇게 계속 추가로 나오고 있는 건 지금 나온 지원 대상이나 금액이 오른 난방비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높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미 기존의 대상자였으면서도 혜택을 보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경제팀 임상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임 기자. 이미 작년에도 도시가스 요금 감면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은 가구가 많다고요? 예, 맞습니다. 지난해 취약계층 41만 2천여 가구가 혜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네. 에너지 바우처도 마찬가지인데요. 대상자 중 약 4만 가구가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꽤 많은데 왜 그런 거죠? 신청자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청을 안 하면 못 받는 거죠. 몰라서 신청 못한 경우도 많이 있을 텐데 오늘 추가로 준다고 한 이 지원금도 받으려면 꼭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어디다 해야 합니까? 맞습니다. 본인이 가스 요금 감면자인지 또 네.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인지 그리고 이번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네. 전화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원은 방문 접수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전화부터 해봐야겠네요. 예.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요. 네. 가스 요금은 지역 도시가스 회사에서 할 수가 있고요. 에너지 바우처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취약계층 중에 그 고령층이나 장애인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이분들은 직접 알아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떡하죠? 기본적으로 정부가 이런 대책을 좀 마련을 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대상자들에게 통보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각 지자체와 에너지공단이 대상자 중 신청하지 않은 가구에 문자와 우편, 전화 등으로 안내를 할 계획이고요. 네. 또 지역 도시가스 검침원들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면서도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받은 후에는 신청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전화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직접 또 신청은 꼭 해야 된다는 예, 거죠. 관련 연락 서류들을 받았다고 또 내야 그냥 되게- 놔두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네. 자, 이번 달 중순이면 또 난방비 고지서가 나올 겁니다. 지난달에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난방비 추가 지원 논의 또 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번 대책이 도시가스 요금 감면에 좀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한 17% 정도를 차지하는 지역 난방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역 난방은 대부분 민간 사업자가 운영을 하고 있어서 감면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네. 정부는 지역 난방을 쓰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을 고민하고 있고요. 이 취약계층 말고도 중산층에 대해서도 난방비 지원을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임상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이 4,800원으로 1,000원 올랐습니다. 승객들은 요금 오르는 건 알았지만 막상 택시 타보니까 생각보다 더 많이 부담스러웠다고들 했습니다. 택시 기사들도 승객이 줄어들까 봐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지윤수 기자가 오늘 택시를 타봤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광화문역에서 상암동까지 약 10km를 택시로 이동해봤습니다. 기본요금 4,800원에서 시작해 출발한 지 1.6km 지점을 지나자 미터기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기본 거리가 종전보다 400m 짧아진 겁니다.
지금 올라갔어요. 방금 1.6km 벌써 지나갔으니까. 올라가는 속도도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이제 한 번 올라가니까 300원 됐어요. 잠시 후 5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시간당 요금도 30초당 100원으로 올랐습니다. 도착하니 14,200원이 찍힙니다. 이렇게 상암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똑같은 구간을 택시로 이동을 했는데요. 어제는 12,500원이 나왔는데 오늘은 14,200원이 나왔습니다. 약 1,700원 오른 겁니다. 서울 중형택시 기본 요금이 1,000원 오른 첫날. 요금 인상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타보니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강북구 쪽에서 이쪽 서울역까지 오는데 한 15,000원 좀 넘게 나왔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한 13,000원에서 4,000원 사이였는데. 성운이 부담 느낄 것 같고 대중교통을 더 이용할 것 같습니다. 밤 시간대가 되면 인상폭은 더 커집니다. 지난해 12월부터 할증 시간이 2시간 당겨졌고 심야 할증률은 최고 40%까지 올라간 상황. 여기에 이번 기본요금 인상까지 적용하면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는 요금이 6,700원에서 시작합니다. 게다가 서울을 벗어나게 되면 할증률이 20% 더 붙습니다. 지역 할증까지 붙는다고 하면 정말 더 부담되겠죠. 정말 급한 응급 상황 아니고서는 못할 것 같은데요. 택시기사들도 승객이 줄었다는 반응이 많았는데 일부에선 이럴 거면 더 올렸어야 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 시간이면 20분 정도, 오늘은 한 14? 그럼 한 30% 이상 체감. 기름값을 하면 더 한참 올렸어야 된다고. 이걸로 해가지고는 뭘 못해요. 서울시는 민원 신고가 많은 택시기사에 대해 통신비 지원을 중단하고 소속회사도 제재하는 등 서비스 개선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택시에 이어 지하철 요금도 8년 만에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요금 인상 요인 중 하나로 65세 이상 고령자의 무임승차와 그에 따른 적자 문제가 지목되면서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논쟁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철 1호선을 이용해 서울 동묘 벼룩시장을 즐겨 찾는 70대 남성 최민식 씨. 주머니 사정은 빠듯하지만 무임승차 덕분에 바깥 공기를 마실 수 있다며 노인들에겐 최고의 복지 혜택이라고 말합니다. 지하철 요금이 오르면은 2번 갈 거 1번밖에 못 가요. 10번 갈 거 5번밖에 못 가고. 동묘역과 가까운 1호선 제기동역도 약재시장과 각종 상가들이 밀집해 있어 고령자들이 자주 찾는 곳입니다. 이곳 제기동역은 요금을 받지 않는 65세 이상 이용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인데요. 지난해 기준 310만여 명으로 역 이용객의 54%에 달합니다. 하지만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예고되면서 무임승차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무임승차 손실이 수천억 대에 달해 기본 요금을 지금보다 최소 300원, 최대 400원까지 올리겠다는 방침이 공개되자 청장년층 세대에서 우려가 제기된 겁니다. 지금 물가도 너무 많이 올라간 상태라서 사실은 안 올렸으면 좋겠는데요. 인상되는 폭이 조금 소폭 인상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어떨까. 뉴스를 봤는데 과자 가격이 500원씩이나 오른다고 지하철도 이제 가격이 오르면 그 부분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고령자들은 무임승차 문제가 쟁점이 되는 걸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사회가 고령화되면 그에 따른 비용 지출은 불가피하다며 전향적인 사회적 논의를 내심 기대합니다. 못 나오게 되면 오히려 정부 입장에서는 건보료가 올라가지 않겠어요? 걸어다니면 좀 건강을 찾는데 제일 좋은 게 걸어다니는 거니까. 다만 고령층 일각에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65세는 요즘 사실 노인으로 취급 안 해요. 70이 넘어야 이제 노인인데 요금은 내고 다니는 게 또 떳떳하고 젊은 사람들한테도 좀 부담이 덜 가고. 4월로 예고된 지하철과 버스 요금 인상을 앞두고 65세 이상 노인들의 무임승차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자, 이 대중교통 무임승차 문제를 둘러싼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누가 그 손실을 부담할 거냐 하는 건데 이걸 둘러싸고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또 하나
손실을 줄일 방법을 찾자는 건데 현재 65세인 무임승차 나이를 더 높이는 방안, 또 무료가 아니라 할인을 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동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39년 전 시작됐습니다. 서울시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로 우대증을 가진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65세 이상 인구는 4%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는 17.5%까지 높아졌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경우 6명 중 1명꼴로 요금을 내지 않습니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승차 손실은 연평균 약 5,500억 원에 달합니다. 핵심 쟁점은 이 손실을 누가 맡을 거냐는 문제입니다. 지금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데 단체장들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지자체들이 먼저 제안을 하고 관철한 정책이 아니라 당시 대통령께서 제안을 해서 생겨난 제도이니만큼 중앙정부가 일정 부분이라도 해주는 게 논리적. 교통요금 인상을 줄이려면 기획재정부가 보전을 해줘야 한다는 건데 기재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건설 당시 국고를 지원한 만큼 운영은 지자체가 하는 게 맞고 운영비까지 국고로 지원하면 지하철이 없는 지자체와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여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중재에 나섰습니다. 중앙정부가 결정을 하고 부담은 지자체가 져야 하는데 우리 기재위를 중심으로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좀 논의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65세 이상인 연령 기준을 더 높이거나 할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해주지만 할인율은 최대 50% 수준입니다. 프랑스와 일본은 소득 수준별로 차등 지원하고 영국은 무임승차 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혜택을 보고 있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건 정치권으로선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정치권이나 서울시에서 이 발언도 결국은 세대 갈등을 부추기는 거예요. 약자와의 동행을 해야 되는데 약자한테 고통을 좀 주고 있거든요. 실제로 최근 5년 사이에도 3차례에 걸쳐 무임승차 연령 상향이 검토됐지만 노인단체의 반대 등으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3대 개혁 중의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 논의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들이 논의하고 있는 개혁안의 초안이 공개가 됐는데요. 전문가들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결국 단일안을 내지 못하고 2가지 방안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먼저 이준범 기자가 이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들은 이틀간 끝장 토론까지 거쳤지만 단일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2가지 방안으로 정리됐는데 오늘 여당 의원들에게 먼저 공개됐습니다. 첫 번째 안은 기금의 재정 안정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은 10년에 걸쳐 15%로 올리고 받는 돈을 결정하는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인 소득 대체율은 지금의 40%를 유지하자는 겁니다. 보험료는 더 내고 받는 건 지금처럼 받자는 건데 이렇게 되면 2070년에도 2년치 연금 지급액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우리의 조건을 고려해 봤을 때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인구 고령화나 저성장 경제의 어떤 돌입을 고려했을 때 소득 대체율은 현행을 유지하는 정도. 두 번째 안은 노후의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겁니다. 보험료를 12에서 15% 정도 올리는 것을 전제로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리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금 고갈 시점을 10년 정도 미룰 수 있다고 봤습니다. 평생을 268만 원 번 사람의 40%니까 실제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낮기 때문에 최소한 50%는 올라가야지 된다. 결국 보험료를 올린 걸 전제로 하되 더 내는 만큼 받는 돈도 늘릴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겁니다. 자문위원들이 추가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면서 결국 이 2가지 안이 국회 연금특위에 보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금특위 관계자는 보험료율 15% 인상은 국민들의 수용 가능성이 고려되지 않은 전문가들의 관점일 뿐이라며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 한 500분 정도를 대상으로 연금에 관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고 이해관계를 촘촘히 대변하는 그런 절차를.
또 국회 논의를 바탕으로 개혁안을 마련하려는 정부는 소득 대체율을 50%까지 올리는 건 미래 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져 부담스럽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프랑스에서도 연금 개혁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마크롱 행정부가 재정 고갈에 대비해서 정년 연장이라는 카드를 던졌는데요. 노동계는 두 차례 대규모 시위를 벌이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파리에서 조명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64세까지 일할 수는 없다. 마크롱의 연금 개혁에 반대한다. 프랑스 파리의 거리를 가득 메운 구호들입니다. 일부 시위대가 과격한 행동을 보이자 경찰들이 최루탄을 쏘며 강경 진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내 8개 노조는 지난달 19일에 이어 31일에도 대규모 총파업을 이어갔습니다. 전국에서 시위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내무부 추산 127만 명, 노조 추산 280만 명. 어느 통계를 따르든 1차 시위보다 늘어났습니다. 프랑스 연금 제도는 대체로 70% 이상의 높은 소득 대체율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60대의 절반 이상은 일이 없어 실직 상태로 연금 수령 연령을 기다립니다. 여기서 연금 수령 연령이 늘어나면 노인들이 청년 세대와 일자리를 다투거나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입니다. Parce que quand on reste à travailler après l'âge, eh ben, on bouge des emplois pour les jeunes. Contrairement à ce qu'ils disent, il y a suffisamment d'argent pour financer tout ça ici. 이들은 또 정년 연장이 비윤리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육체 노동 등 평균 수명이 짧은 직종의 희생과 손해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Si on ajoute encore 2 années au-dessus, c'est sûr et certain la majorité de ceux qui vivent dans le travail que nous faisons actuellement, ils n'arriveront pas au bout de la retraite. 연금 재정 부족에 대해서도 부자 감세를 추진한 마크롱 정부가 할 얘기는 아니라는 반응들입니다. 이렇게 격한 반대 여론 속에서도 프랑스 정부는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늘리는 연금 개혁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정년 연장만큼은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강경 입장이어서 갈등은 더 지속될 전망입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자, 이 연금 개혁과 관련된 내용 복지교육팀 이준범 기자와 함께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준범 기자 나와 있는데요. 자, 앞서 저희가 프랑스 상황을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연금 받는 나이를 2년 늦추고 정년도 1년 늘리자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반발이 거센 상황이잖아요. 우리도 혹시 이런 내용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지금도 우리는 이제 59세까지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이걸 64세까지 올리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 내는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기금은 더 많이 쌓이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이 같은 내용의 그 자문위원들이 합의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 복수의 자문위원들을 확인해 봤더니 이 도입 시기 등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년이 60세까지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60세 이상 인구 대다수가 별다른 소득이 없거나 적게 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년 연장 논의 없이 당장 이걸 도입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네, 정년 연장까지 지금 논의를 하려면 그것도 쉬운 문제가 아닐 것 같네요. 지금 보험료를 얼마나 올릴 건지 또 연금액을 얼마나 받게 할 건지를 놓고도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 이 둘 중에 어떤 걸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먼저 더 많이 내고 받는 돈은 지금처럼 유지하자 이런 입장은 이 연금 기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연금은 이 용돈 연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연금액의 수준이 높지 않다는 평가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더 내기만 하고 이대로 그냥 받으라는 거는 이 노후 보장이라는 연금제도 도입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입장을 살펴보면 보험료를 더 내고 그리고 받는 것도 늘리자 이런 건데 그런데 이렇게 되면 또 나가는 돈이 그만큼 또 늘어나는 거잖아요. 재정은 괜찮은 겁니까? 네, 또 그런 걱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보장 강화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바꾸면은 어쨌든 기금 고갈 시점을 10년 정도는 늦출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또 10년이 지난 그 시기에는 또 다른 어떤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같은 진통을 또 겪어야 한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또 연금액을 높이면요, 그 시간이 지날수록 받아가는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어느 순간부터는 그 보험료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 40% 정도까지 올라서 그만큼 부담이 너무 커질 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 그야말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일단 오늘 나온 내용들이 초안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최종적인 안은 언제쯤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논의 시작 단계인 거고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일단 국회는 이 자문위가 만든 초안을 바탕으로 이해 당사자들 또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4월까지 국회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요. 이렇게 국회안이 나오면 정부는 또 한 번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서 10월까지 그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준범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민연금이 내 노후를 지켜줄 수 있을지 아무래도 걱정이 커지다 보니까 내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으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최근 많아졌습니다. 집값이 비쌀수록 매달 받을 수 있는 액수도 높아지는 구조라서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가입을 서두르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배주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쉼없이 상담이 이어지는 주택연금 상담실. 최근엔 예약이 2주 뒤까지 꽉 찰 정도로 찾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지난달 주택금융공사에 들어온 상담 건수는 1년 전과 비교해 1.5배로 늘었습니다. 퇴직해갖고요.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금이 60, 30부터 나오니까 공백 기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주택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 건 크게 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나이입니다. 주택 가격과 나이가 낮아질수록 매달 받을 액수도 낮아집니다. 현재는 시세 9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 60세부터 매달 192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집값이 8억 원으로 떨어질 경우 171만 원으로 수령액도 낮아집니다. 집값이 떨어지기 전에 서둘러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신규 가입만 14,580건에 달했는데 2007년 주택연금 도입 이후 최대치였습니다. 집값도 점점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그것뿐이 없잖아. 그러면 그거를 활용을 해더라도 자식들한테 민폐 끼치고. 게다가 다음 달부터는 주택연금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3월 신청자부터 월 수령액이 평균 1.8% 깎입니다. 현재 9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면 60세부터 192만 원씩 받을 수 있지만 한 달 뒤에 신청하면 184만 원으로 8만 원 줄어듭니다. 예상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아지고 이자율은 상승했으며 기대 여명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월지금 조정할 때 감소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는 사람들의 발길은 이번 달까지 더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쌍방울 그룹이 대북 사업에 돈을 낸 대가로 경기도 내 태양광 사업권을 받으려고 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당시 대북 사업의 파트너였던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을 챙겨주려고 했다는 건데요. 검찰은 이런 과정을 당시 이재명 지사가 보고받았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완공을 앞둔 경기도 안산의 경기가든, 과거 쓰레기 매립장 자리에 대규모 태양광 시설이 들어간 에코파크를 지으려다 최종적으론 정원이 들어섰습니다. 검찰은 경기도가 태양광 사업이 추진될 당시 이 사업권을 쌍방울에 넘기려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쌍방울의 2018년 11월 김성태 전 회장용 보고서. 에코파크 사업 추진을 위해 1순위로 이재명 도지사 면담이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당시 비서실장은 시도는 했지만 이 지사를 못 만난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 보고서를 보면 사업 분위기가 급 진전됐습니다. 경기도가 민간 자본을 유치하고 땅도 20년 무상 대여해주기로 했다며 투자 금액을 2천억 원으로 크게 올린 겁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를 보낸 뒤 사정이 바뀐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쌍방울은 당시 대북 사업을 적극 추진했지만 당장 이익을 내긴 어려웠습니다. 쌍방울 박모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2019년 5월 12일 중국에서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에 1억 달러를 주는 조건으로 지하자원과 관광, 철도 등 광범위한 사업권을 약속받았다면서
합의 효력은 50년이었는데 그만큼 기약이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북한에 돈을 내준 쌍방울에게 국내 사업권을 챙겨주려 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수사의 관건은 대북 송금과 태양광 사업 등 현안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됐는지 여부인데 이 대표 측은 돈의 사업권을 주려 했다는 의혹은 턱도 없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조여오자 민주당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주가 조작 공소장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200번 넘게 등장하는데 검찰은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면서 특검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검찰이 편파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걸 부각시키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이 소식은 박윤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 로텐더홀에 등장한 1인 시위자.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장 박범계 의원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주가 조작 사건과 김건희 여사 관여 의혹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국민들께 알리고 특검법을 반드시 제정하기 위한 민주당 공식 기구인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진상조사 TF도 처음으로 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검사 출신 의원이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발언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의의 계좌 5개가 운영 계좌로 포함이 되어 있고 공소장에도 김건희 여사 이름이 289번이 기록이 되어 있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가담 정황도 충분하다며 최 씨에 대한 고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강경 대응은 이재명 대표를 조여오는 검찰 수사에 대한 반격의 의미도 있습니다. 검찰이 편파적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겠다는 뜻입니다. 또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을 고발한 데 맞서 대통령실을 무고로 맞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대통령실 명칭을 영부인실이라고 바꾸는 게 어떻겠습니까?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소집해 12구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도 공식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잠시 뒤부터 이곳 국회 본청에서 토론과 밤샘 농성을 할 예정입니다. 내일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도 여야의 강경 대치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아열대 바다에서 만들어진 수증기를 육지로 실어 나르는 통로인 대기의 강. 지난달 미국 서부를 물바다로 만든 데 이어 대기의 강이 지금은 뉴질랜드에 상륙해 어마어마한 폭우를 퍼붓고 있어서 당국이 비상사태까지 선포했습니다. 한반도 역시 이 대기의 강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데 현인아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폭우로 불어난 물에 집안이 붕괴하면서 화물 열차가 탈선했습니다. 선로를 벗어난 열차와 화물이 폐허처럼 널려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도시 오클랜드 시가지 곳곳이 잠겼습니다. 자동차 높이까지 차오른 물에 사람들은 황급히 몸만 빠져나옵니다. 강으로 변한 고속도로에 주인을 잃은 자동차가 잠겨 있습니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장대비에 지난달 강우량은 예년의 700%를 뛰어넘었습니다. That none of us had ever seen before or even imagined. And as the Prime Minister has said, this is climate change. 원인은 뉴질랜드를 강타한 대기의 강입니다. 앞서 대기의 강은 지난달 미국 서부에 기록적인 물폭탄을 퍼부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중부의 마을이 불어난 강물에 집과 도로, 자동차가 잠겼습니다. 강물은 드넓은 미국 서부를 뒤덮을 정도로 넘쳤고 도로는 물길로 변했습니다. 대기의 강은 하늘에서 수증기가 집중적으로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이것은 대기의 강이 뉴질랜드를 뒤덮는 모습입니다. 짙은 분홍빛의 아열대 수증기가 뉴질랜드로 그대로 쏟아집니다.
미국 서부를 강타하는 대기의 강이 상륙하는 모습입니다. 하와이에서 미국 서부까지 수천 킬로미터나 이렇게 이어집니다. 대기의 강은 아열대 해역의 수증기를 북쪽으로 수송하는 송수관 같은 건데요. 그런데 기후변화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이 송수관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기온이 1도가량 상승을 하면 이 수증기는 7%가량 증가하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대기의 강이 한 번에 실어내릴 수 있는 수증기도 증가하는 거죠. 더 세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대기의 강의 강도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대기 중의 수증기 양이거든요. 동아시아와 한반도에서도 대기의 강은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20년 8월 15일 중부지방의 폭우를 퍼부은 대기의 강입니다. 아열대 지방에서 한반도까지 강이 만들어졌습니다. 2020년은 관측 사상 최장인 54일간의 장마로 섬진강이 범람하는 등 4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여름 시간당 141mm의 기록적인 폭우로 반지하 참사가 발생한 것도 무관치 않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수증기가 짧은 시간에 대량 수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대기의 강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기의 강이 위험한 건 우리나라 주변 수증기와 멀리서 온 수증기가 더해져 극단적인 폭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폭우와 홍수 대비를 강화해야 합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 몇 년 전 인기를 끈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 배우 이병헌이 연기한 유진초이라는 인물의 실제 모델로 여겨지는 분입니다.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미국 뉴욕에서 숨진 황기환 애국지사가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독립된 조국에서 다시 봅시다. 이 드라마 속 마지막 대사가 현실이 된 건데요. 홍희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직후 파리에서 찍은 흑백 사진 속 청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파리위원부의 서기장이었던 황기환 지사입니다. 구한말 미국으로 건너갔던 황 지사는 미군에 자원 입대해 1차 대전에 참전했습니다. 2년간 유럽 서부 전선에서 싸운 그는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한 임시정부 대표 김규식 선생을 만나 독립운동에 뛰어듭니다. 황 지사는 일본이 한국의 일본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주겠다는 방안을 발표하자 다른 나라에 동화될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반박하며 파리에 모인 세계 대표들 앞에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일본이 영국에 있던 우리 노동자 수백 명의 강제 송환을 시도하자 영국 정부를 설득해 홍재하 지사 등 35명을 구출했고 이들이 다시 독립의 깃발을 잇게 했습니다. 미군 복무와 독립운동 등 황 지사의 행적은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주인공을 연상시켜 실제 역사의 유진초이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으로 가며 독립운동을 펼치던 황 지사는 1923년 미국에서 심장병으로 숨졌습니다. 그의 묘소는 80년간 잊혔다가 지난 2008년에야 뉴욕에서 발견됐습니다. 국내 봉환도 쉽지 않아 묘지 측은 유해를 옮기려면 법원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2차례 봉환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보훈처의 설득 끝에 유해는 이르면 4월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이번 합의로 순국 100년에 맞춰 황 지사님의 유해를 국내로 모셔 고국 산천에 안식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훈처는 유해가 국내로 봉환되면 정부 주관으로 봉환식을 거행하고 황 지사의 영현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희표입니다. 외구의 약탈로 일본에 넘어갔다가 한국 절도범이 국내로 훔쳐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상. 이 물상의 소유권을 놓고 한국과 일본의 사찰이 재판을 벌이고 있는데 항소심이 일본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국 사찰이 승소했던 1심 판결이 뒤집힌 겁니다. 김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일본 스시마의 간논지 사찰에서 한국 절도범들이 훔쳐 국내로 들여온 금동관음 보살상. 충남 서산 부석사와 일본 사찰이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오랫동안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지난 2017년 1심 재판은 원고인 부석사의 승리로 끝났지만 2심 법원은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1330년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에서 이 불상을 제작했고 왜구의 약탈로 일본으로 넘어간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사찰이 최소 60년 동안 불상을 소유해 20년인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불상을 만든 서주 부석사가 현 서산 부석사와 같은 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소유권이 어디에 속하는지만 판단할 뿐 문화재 반환 문제는 유네스코 협약이나 국제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뒤집힌 법원의 판단에 부석사 측은 반발했습니다. 서주 부석사와 서산 부석사가 다르다는 지적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용기 있는 대한민국의 판사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판결 직후 불상이 조기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요청하겠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동 관음 보살상은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돼 있습니다. 부석사 측이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힌 가운데 고려 불상 주인을 둘러싼 최종 판결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돌아가는 판 위에 놓인 초밥을 골라서 집어먹는 회전 초밥. 일본의 대표적인 외식 문화 중 하나인데요. 회전 초밥집의 초밥, 더 이상 회전하지 못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일본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이른바 나쁜 장난 때문인데요. 음식에 장난을 치고 그 영상을 SNS에 올리는 행위가 점점 심해지면서 더 이상 장난이 아닌 상황이 된 겁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한 남성이 주변 눈치를 보다가 간장병 입구에 혀를 갖다 댑니다. 잠시 뒤에는 선반 위 새 물컵을 집어들더니 돌려가며 핥고 나서 제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이번엔 손가락에 침을 묻힌 다음 회전대 위 지나가는 초밥에 바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다른 손님들이 오염된 음식을 먹게 됐는데도 재밌다는 듯 친구와 한참 웃기만 합니다. 또 다른 남성은 쓰던 젓가락으로 초밥을 뒤적거리다 마치 새 것인 양 다시 회전대 위에 갖다 놓습니다. 이 영상들은 일본의 SNS에서 급속히 확산하고 있고 이를 본 사람들은 장난으로 치부하기엔 도를 넘었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人としてやっちゃいけないことだし、やっぱこういうチェーン業界、寿司業界とかも信用があって信用で成り立っている企業だと思うんで、やっぱそこら辺はこういうことするとお店にとって大ダメージだし影響が。 일본에선 며칠 전에도 회전대를 지나가는 남의 초밥을 훔쳐먹는 동영상과 다른 사람이 주문한 초밥에 고추냉이를 한 숟가락이나 바르는 장난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모두 대형 초밥 체인점에서 촬영된 영상들인데 체인점 본사들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다른 손님들을 거치면서 회전하는 방식 자체를 문제 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일부 업체들은 조만간 회전 레일을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拡大以前から一部店舗で回転レーンの撤廃を進めていっていた状況で、現在としてはもう9割ほど導入されております。 1958년 일본 오사카의 한 식당에서 시작된 회전 초밥은 미국과 유럽, 아시아로 퍼져나가면서 일본의 대표적인 음식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잇따르고 있는 무분별한 장난으로 일본 회전 초밥은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정육점, 문구점, 카페, 과일 가게까지 가게에 종업원이 없는 무인 점포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비싼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비대면에 사람들이 익숙해졌다는 점이 무인 점포가 많아진 이유일 텐데요. 남효정 기자가 무인 점포들을 다녀봤습니다. 정육점 안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포장된 돼지고기, 소고기를 진열대에서 골라 고객이 직접 계산하는 무인 정육점입니다. 바코드를 스캔해주세요. 아이스크림 가게, 코인 세탁소는 이미 무인 가게의 고전입니다. 딸기와 귤도 사람이 없는 무인 가게에서 삽니다. 학용품과 장난감은 무인 문구점에서. 복사와 인쇄가 필요해도 주인이 없는 매장에서 혼자 합니다.
갑자기 문서를 수정을 하게 되거나 이럴 때 눈치를 조금 더 안 봐도 되고 급할 때 좀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 최근 무인 점포 대세는 사람이 없는 이른바 나홀로 카페입니다. 재작년에만 이미 전국에 800개가 넘었는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직원이 없는 무인 카페에 있는데요. 직접 음료를 한번 주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음료가 나오는데 1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개인 매장뿐 아니라 기업들도 무인 매장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직원이 아예 안 보이는 패스트푸드점. 손님을 응대하는 카운터 공간만큼 고객을 위한 공간이 넓어졌고 직원들은 보이지 않는 주방 안에서 조리에만 집중해 더 빨리 만들 수 있습니다. 노크하더니까 그 화면이 딱 밝아지면서 문이 열리는 게 신기했어요. 편의점은 야간 시간만 무인으로 운영하는 매장이 늘고 있습니다. 출입 인증을 하고 들어가 키오스크로 계산해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고 있으면 인증이 되면서 문이 자동으로 열려요. 인증되었습니다. 입장해주세요. 출퇴근을 하면서도 할 수 있어 이른바 투잡이 가능하고 휴일 없이 24시간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점.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인건비 절감입니다. 인건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매출의 50% 정도가 순수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 일단 안 들고 저희가 요즘에 사람 관리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덜하고. 한 카드사가 선정한 최근 4년간 소비 트렌드 중 하나가 무인화였습니다. 무인 매장에 대한 적응도 빨라졌습니다. 기계랑 차라리 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르고 괜히 부담 주고 싶지도 않고. 기계에 익숙하지 않아 불편함을 호소하는 노인들도 있지만 사람을 대하는 것보다 더 마음이 편하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있으면 우리 할지 모르니까 이거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도 먹은 적도 있는데 이제는 배웠어요. 우리가 좀 나이 있다 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불친절해서 여기는 오히려 알고 나니까 이게 훨씬 더 편해요. 업계에선 무인 점포는 진입 장벽이 낮은 만큼 경쟁도 치열해 매장을 닫는 점포를 흔히 볼 수 있다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네, 오늘 충남 공주의 한 농협은행에 흉기를 든 강도가 들어 수천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도망치는 범인을 끈질기게 따라붙은 농협 직원과 시민 덕분에 돈은 곧바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토바이를 길가에 주차한 한 남성. 곧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면서 건너편 농협은행으로 향합니다. 은행에 들어서자마자 강도로 돌변한 남성은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2분 동안 가방에 3,770만 원을 챙겨 담았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려는 찰나 곧바로 뒤따라온 직원이 몸을 날려 오토바이와 남성을 쓰러뜨립니다. 남성은 충격에 어리둥절하면서도 흉기를 들고 계속 오토바이로 도주를 시도했지만 집요하게 따라붙는 직원에 막혀 휘청이더니 이번엔 주차된 차와 부딪힙니다. 농협 직원이 나와서 오토바이를 뒤를 1차로 잡았어요. 잡으니까 오토바이가 저기서 1차로 쓰러졌다고. 안간힘을 쓰며 오토바이로 3차 도주를 시도하던 남성은 이번엔 도로 표지판을 들고 나타난 시민에 의해 저지당했습니다. 시민들까지 주차 금지 표지판을 들고 제압에 나서자 남성은 돈가방과 칼을 흘린 채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뛰어 도망가던 범인은 5분도 안 돼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고 훔친 돈도 바로 회수됐습니다. 조합원님이 농사 지신 분들인데 또 이제 어렵게 모아가지고 한 푼 두 푼 해서 넣어놓은 예치하신 돈인데 잊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해서. 경찰은 남성이 2억여 원의 도박빚에 시달리다 사흘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특수 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현정입니다. 12구 참사 당일 용산구청 당직자들이 사람들이 밀집했다는 신고를 받고 이태원으로 출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적지를 대통령실 앞으로 돌렸는데요. 이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다음 날 대통령이 출근을 하니까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떼라고 지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59명이 희생된 12구 참사. 검찰 공소장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이날의 행적이 자세히 담겼습니다.
참사 발생 1시간쯤 전인 저녁 8시 59분, 박 구청장은 비서실 직원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삼각지역 인근 집회 현장으로 가서 전단지를 수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때 당직자들은 이태원에 차와 사람이 밀집했다는 전화에 출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 지시에 따라 전쟁기념관으로 목적지를 돌렸습니다. 당직자들은 담벼락에 붙은 윤석열 대통령 비판 전단지를 뗐습니다. 직원들은 대통령이 다음 날 출근하니 전단을 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구청장 지시로 구청 직원들이 전단지를 떼러 다니느라 이태원 밀집 신고에 대한 대응이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박 구청장은 밤 11시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대처도 이상했습니다. 박 구청장이 현장에서 전화를 건 대상은 서울시, 행안부, 경찰과 소방이 아니었습니다. 엉뚱하게도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권영세 장관은 용산이 지역구라 구청장 공천에 영향력이 큰 현역 의원입니다. 박 구청장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저희는 전략적인 준비를 다 해왔고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참사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유족들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159명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가족, 할머니, 누나, 동생, 형제, 거기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유가족들은 이번 주 일요일 100일 추모제에 국회의원들이 함께 해줄 것과 독립적 조사기구를 만들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사실상 정치 활동에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둔 시점에 전국을 돌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전 대표의 파괴력이 얼마나 되는지가 국민의힘 선거의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유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이번에 책을 내게 됐다며 출판 기념회는 안 하고 각지를 돌며 독자와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둔 민감한 시점에 전국을 돌겠다고 예고한 겁니다. 사실상 정치 활동을 다시 시작한 셈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또 항상 선거는 차선이나 차악을 뽑지 않고 최선을 뽑아야 한다. 그래야 후회가 없다는 글도 올렸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또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회 후원회장도 맡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당대회 판에 발을 담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목되는 건 천하람 변호사가 당대표 선거에 뛰어들 것인지입니다. 천하람 변호사는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내 젊은 보수입니다. 저는 늘 항상 저희 당과 우리 정치를 위한 역할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경원, 유승민 전 의원의 포기로 깨졌던 친윤 대 비윤 구도가 되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의 파괴력이 얼마나 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투표권을 갖는 국민의힘 당원은 80만 명인데 이준석 전 대표 측은 15만 명 이상이 자기 지지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표가 움직이면 판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는 나란히 보수의 상징 대구를 방문해 윤심에 호소했습니다. 대통령하고 수시로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저는 그런 유난 연대가 유난히 잘 되는 연대라고 봅니다. 공교롭게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대구 경북을 찾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아가 방명록에 위대한 지도자라고 썼습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감사원이 올해 감사 계획을 발표했는데 최우선 중점 감사 대상으로 정부의 재정 운영 실태를 꼽았습니다. 코로나 시기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를 지냈던 경기도는 포함이 됐지만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로 금융시장을 크게 흔들었던 강원도는 빠졌습니다. 이지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국가 재정 지출과 채무에 대한 집중 감사입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터진 뒤 정부는 돈을 풀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타격이 큰 업계에 각종 정책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의료와 방역물품 수급 실태도 감사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물품 수급뿐 아니라 재난지원금, 의료기관 지원 같은 재정 지원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의 전략 목표로 건전 재정을 내세웠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내세운 구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도지사를 지낸 경기도는 물론 대장동 개발 의혹이 불거진 성남시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김진태 도지사의 돌출 언행이 채권 시장을 마비시켰던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의 강원도는 감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야당은 또 문재인 정부를 표적 감사하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트집을 잡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입니까?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한 고용보험기금 투입과 K-방역을 이끈 의료 방역 물품 수급에 범죄 낙인을 찍을 것입니까? 학계에서는 코로나 같은 위기 상황에서 확장 재정이라는 정책 판단을 감사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책적으로 굉장히 잘한 선택이고 또 정책을 잘하고 못하고는 어떤 정책의 운영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감사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죠. 코로나가 터진 2020년 우리나라의 재정 지출은 13% 늘었습니다. 미국 47%, 독일 28%에 비해 소극적이었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경찰관들이 길가에 누워있던 취객을 방치했다 사망사고로 이어진 사건을 어제 저희가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대해서 오늘 윤희근 경찰청장이 사과의 뜻을 밝혔고 경찰이 자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관련된 업무 지침이 더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술에 취해 골목에 누워있다가 차량에 깔려 숨진 50대 남성. 앞서 출동한 경찰관들은 인적사항 확인도 없이 6분 만에 철수했고 길 건너편 순찰차에서 사고 당시까지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MBC 보도 하루 만에 윤희근 경찰청장이 해당 파출소를 찾아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 가족분들 그리고 걱정하시는 국민들께 경찰청장으로서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들에 대해선 현재 서울경찰청의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 서울 강북구에서도 경찰관들이 한파 속에 취객을 집 앞에 방치했다 숨지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 청장은 일단 해당 경찰관들의 책임 문제와 관련해선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그에 대한 책임은 그 다음 문제라고. 일련의 사건을 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조치가 미흡했다는 자성론과 함께 하위 경찰관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건 지나치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치자와 관련된 업무 지침을 두고는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지침에 따라 취객을 병원으로 옮겨도 난동 우려 등을 이유로 거부되는 경우가 많고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데 취객에게 신분증과 휴대전화가 없다면 곤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은 이른바 음주소란자 규제법을 통해 보호 절차와 처벌 규정 등을 적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은 경찰관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첨단 훈련 장비가 즐비한 요즘 말 그대로 원초적인 훈련으로 꿈을 키우고 있는 아프리카 우간다의 한 소년이 화제입니다. 훈련 장비를 보면 벽돌과 타이어에 종이 글러브까지 등장하는데요. 빅리그의 꿈을 향한 간절한 모습에 진짜 빅리거들까지 관심과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허름해 보이는 동네 골목 어디 한 소년이 포수 훈련 중입니다. 제법 빠른 공을 진지한 표정으로 잡아내는데 자세히 보니 글러브가 아니라 종이 조각입니다. 균형감을 키우려는 듯 벽돌 2개를 밟은 채 앉아있는 모습에 팔 힘을 키우기 위해 손목에 쇳덩이까지 달고 있습니다. 야구 선수를 꿈꾸는 우간다의 한 소년입니다. My name is Kasumba Dance. I'm 18 years old. My position is catcher and third base. 환경은 원초적이지만 나름대로 훈련 내용은 충실합니다. 타이어를 몸에 던져 블로킹을 연습하고 견제 동작을 빠르게 반복하기도 합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한밤중에도 훈련은 멈추지 않습니다. 공이 없으면 벽돌 조각으로 연습을 이어갑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훈련뿐이라며 SNS에 매번 다짐을 적어두는 데니스. 방망이도 직접 만들어야 하는 현실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My dream to play professional in US, to join MLB or to join college or high school.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몰라 SNS를 통해 자신을 알리기 시작했다는 데니스. 그런데 이 영상이 입소문을 타면서 메이저리거들까지 직접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시애틀의 크로포드는 장비 지원을, LA 다저스 투수 불러도 도움을 약속하는 등 가슴 절절한 희망에 힘을 보태겠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맨바닥에서 구르고 뛰는 데니스. 프로 선수의 꿈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지만 모든 걸 바쳐 도전하는 열정만으로도 이미 승자일지 모릅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다음 달 WBC에 나설 야구대표팀 투수들에게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바로 공인구 적응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공인구를 지급받아 훈련 중인데 국내에서 쓰던 공과 무엇이 다른 걸까요? 그 느낌을 선수들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명노 기자입니다. 한눈에 봐도 완전히 더러워진 야구공. KBO가 대표팀 투수들에게 미리 지급한 WBC 공인구입니다. 공을 몇 개 안 주셔가지고 이거 하나로 계속 쓰고 있는데 많이 더러워졌어요 지금. 4개씩 받았는데 한 번 공을 쓰면은 이게 한 일주일 정도 쓰려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WBC에서는 롤링스사에서 제조된 메이저리그 공인구를 사용합니다. 육안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직접 공을 쥐고 던져야 하는 투수들은 적응이 필요할 만큼 KBO 공인구의 표면과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 시즌 때 공이랑 똑같고요. 사실 뭐 1년 만에 다시 한국 공을 만져서 참 좋았었는데 리그의 공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겉면이 좀 건조하다의 느낌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 건조한 느낌 때문에 좀 많이 미끄러워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의 주무기를 WBC 공인구에 맞춰 위력적으로 던지기 위한 노력도 진행 중입니다. 포크볼이 주무기인 구창모는 이미 시행착오를 겪으며 새로 감을 익혔고 좀 적응이 안 됐을 때 폭투도 많이 치고 공이 막 하늘로 가고 막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일단 공이 안 눌려져요. 이게 공이 크고 실밥이 안 나와 있으니까 몇 번 던져도 막 계속 빠지니까 좀 더 앞에다 놔야 되고. 실밥을 걸쳐 투심 패스트볼을 던지는 정우영은 오히려 자신감이 커졌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실밥 간격이 좁다고 해야 될까요? 무브먼트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공도 미끄럽다 보니까 회전도 많이 먹을 것 같고 움직임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WBC 공인구 적응이 기대 이상의 성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2009년 대회 준결승에서 윤성민은 공인구의 특성을 파악해 베네수엘라 타선을 봉쇄했고 결국 볼티모어와 계약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5 quality pitches, all for strikes the entire night. Absolutely dominating performance. There, that's a quality, well above average major league changeup. 낯선 공인구로 나서게 될 국제대회. 투수들에겐 경쟁력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자 동시에 새로운 기회입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독일 FA컵 16강전에서 보기 드문 실수들이 속출했습니다. 이겼으니 다행이지 졌으면 어쩔 뻔했을까요? 토플레이 출발합니다. 2대1로 뒤진 볼프스부르크의 마지막 공격입니다. 골키퍼까지 공격에 가담했는데 공을 가로챈 유니온 베를린이 역습에 나섭니다. 텅 빈 골문을 향해 길게 내주고 열심히 달려가는 이 선수. 이제 밀어넣기만 하면 되는데 뒤쫓아온 선수에게 막힙니다. 그대로 차면 됐을 텐데 왜 한번 잡았을까요? 스스로도 허탈한지 그라운드에 누워버리고 동료들이 위로를 해주네요. 그래도 2대1로 승리를 해서 다행이에요. 동료들도 경기가 끝난 뒤 같은 자리에서 슈팅할 기회를 한 번 더 주네요. 마무리는 훈훈하죠? 이번엔 슈투트가르트인데요. 자기 진영에서 스로인. 압박이 들어오자 골키퍼에게 백패스하는데 오드로잖아요. 그대로 자기 골문에 빨려 들어갑니다. 골키퍼가 필사적으로 발을 뻗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황당 자책골에도 불구하고 동료들이 힘을 내면서 이 경기도 2대1 승리. 세면은 구겼지만 어쨌든 해피엔딩이네요. 마지막은 미국 대학농구인데요. 속공 기회에서 덩크 콘테스트인가요? 다시 봐도 환상적이네요. 지금까지 토플레이였습니다.
지난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여자농구에서 은메달을 딴 전 국가대표 김영희 씨가 오랜 투병 끝에 향년 59세로 별세했습니다. KB와 하나원큐 선수들도 경기에 앞서 고인을 기리며 묵념했습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지난주 혹독한 한파를 겪고 나니 이젠 추위가 걱정거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요 며칠은 견딜만 하셨을 텐데요. 오늘 밤 사이 다시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강원도 등 동쪽 내륙을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 대관령은 영하 15도, 제천 영하 9도까지 떨어지고요. 서울도 오늘보다 5도가량 낮은 영하 6도를 보이겠습니다. 대기는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특히 부산을 비롯한 동해안 지방에 2주째 건조주의보가, 강원 영동은 닷새째 건조경보가 이어지겠는데요. 곳곳에서 산불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한 만큼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아닌 대체로 맑다가 구름이 점차 많아지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너울성 파도가 강해지겠고요. 울릉도, 독도는 내일까지 최고 7cm의 눈이 더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대전 영하 6도, 대구와 광주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최고 기온도 서울 3도, 대전과 전주 4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이번 주말 전국의 하늘 대체로 맑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화요일에는 강원 영동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의 첫날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